네, 지난 시간에 좀 뭐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도 좀 있었지만 제약 이론과 관련돼서는 기본 개념이 너무 심플하죠. 네, 그 모든 복잡한 시스템에 내재적 단순함이 있는 것만큼이나 이 이론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TOC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웬만한 그 이론적 체계, 특히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이론적 체계가 뭔가 그 원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TO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부를 하자 그러면 이것도 끝이 없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TOC의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유용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쉬운 이런 이제 이론적 체계이기 때문에 TOC가 굉장히 훌륭한 체계죠. 그러니까 이 엘리 골드렛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게 좀 아쉽긴 한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지금 이 TOC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확산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 그 원조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게 크게 확산하는 데는 조금 좀 그 자체가 제약이 생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그 TOC를 전개하는 이 지속 개선을 하는 그 5스텝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약을 발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약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는 거죠. 제약을 발견하고 제약을 최대한 활용해요. 그런데 세 번째, 다른 자원들, 비제약 자원들을 제약에 종속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쉽지 않죠.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동기화예요. 그러니까 제약에 다른 비제약 자원들을 전부 박자를 맞춰서 같이 뛰게 만들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이거는 뭔가 이론적 체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TOC에서는, 그 엘리 골드렛은 그것을 프로세스, 이 가치 창출 프로세스에서 제약의 전체 프로세스의 비제약 자원들을 동기화시키는 방법론으로서 DBR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DBR은 바로 드럼, 버퍼, 로프. 이거 약자예요. 말이 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조금 희한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드럼, 버퍼, 로프를 이해하기 전에 페이스메이커를 이해를 해야 돼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마라톤에 보면은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고용되잖아요. 고용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누구는 10km까지 뛰어주고요. 누구는 20km까지 뛰어주고, 누구는 30km까지 뛰어주고,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돈 받는 것도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10km까지 뛰는 사람은 10km까지 정해진 속도로 뛰어서 그 시간 안에 뛰어준 다음에 돈 받고 빠지는 거예요. 30km까지 뛰는 사람은 실력이 꽤 좋아야 되겠죠? 간혹 가다가 페이스메이커가 끝까지 뛰어서 우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페이스메이커 돈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역할을 다 수행하고 나서 힘이 나오면 끝까지 뛰기도 한다고 해요. 어쨌든 전체 마라톤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죠. 그게 페이스메이커예요.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그 개념을 우리 가치 창출 시스템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창출 시스템은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아까 균형 잡힌 공장이 문제인 거는 왜 그렇습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없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누구한테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박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각자의 박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통계적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뜻이죠. 자기의 통계적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박자에 따라서 어떤 때 빨리 뛰었다가 어떤 때 느리게 뛰었다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치 창출 시스템은 반드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페이스메이커가 바로 시스템의 성과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성과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제약이 바로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뜻하고 같은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그 페이스메이커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약과 동의어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병목도 제약과 상당 부분 동의어라고 그랬죠. 페이스메이커도 상당 부분 동의어입니다. 단
페이스메이커가 제약하고 항상 동의어는 아니에요. 항상 동의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페이스메이커도 역시 시장 제약일 때는 페이스메이커가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 우리 조직 내에 페이스메이커가 없게 됩니다. 아까 병목 같은 경우에는 병목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죠? 시장 제약이 돼서 없어져 버리면 없는 대로 살잖아요. 없는 대로 살죠. 근데 페이스메이커는 없는 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우리 내부에 제약이나 병목이 없을 경우, 시장 제약이 걸렸을 경우에 제약과 병목이 우리 내부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누군가가 깃대 들고 날따를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 공정에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 페이스메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세스에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 병목 제약하고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다. 비슷한 말인데 그렇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페이스메이커, 제약, 병목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병목, 제약 이거 대신에 뒤에서는 많이 쓰게 돼요. 자, 그 페이스메이커를 TOC에서는 드럼이라고 합니다. 드럼. 자, 이제 다시 행군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이 행군을 하는데, 행군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이 발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사람이 드럼 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 그 의장대 사일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걷잖아요. 그게 이제 드러머란 말이죠. 이 드러머가 있고 그 드러머의 북소리에 맞춰서 행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드러머가 바로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C에서는 페이스메이커를 드럼이라고 합니다. 드럼. 자, 이제 이 드럼을 그냥 룰이 없이 그냥 행군을 시키면 이 맨 앞에 있는 병사가 드럼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맨 앞에 있는 병사가 막 걸어나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걸어나가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페이스메이커니까 자기 박자대로, 자기 걸음대로 걸어가면서 박자를 칠 거예요. 이 뒤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이 병목이 되는 이 병사가 있어요. 이 병목병사. 이 병목병사는 문제가 발생하죠. 더골이라고 하는 그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엘리 골드라스의 그 대표작 소설, 거기에서는 이 행군을 보이스카우트 행군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 속한 보이스카우트 그 대대를 이끌고 등산을 하는 그 얘기가 소개가 되면서 요 원리를 거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병사 대신에 보이스카우트 뭐 그거 차이만 있지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요 병목이 되는 제일 느리게 걷는 그 아이가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걔 이름이 허비예요. 허비. 그래서 그 소설에서 계속 허비 얘기가 나와요. 저도 잠시 동안 요 느리게 걷는 요 친구를 허비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자 말이죠. 그래서 이 허비 뒤에는 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러머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이렇게 간격이 계속 벌어지면서 쭉 이 간격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페이스메이커가 맨 앞에 병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돼야 돼요? 허비가 돼야죠. 허비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그 허비의 속도에 맞춰서 행군이 이루어지게 되죠. 만약에 이 앞에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면 이 허비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허비는 전체 병사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근데 허비가 만약에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되면,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허비 때문에 우리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되면 모든 병사가 허비를 돕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비를 페이스메이커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주사위로 돌아왔어요. 허비를 페이스메이커로 만드느냐 아니냐.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뭐냐면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균형 잡힌 공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 페이스메이커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던져서 나온 개수가 얼마냐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약을 설정할 겁니다. 이 P4가 제약이에요. 여기가 드럼을 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른 자원들은 다 여유 자원이 있어야죠. 그렇죠? 균형 잡힌 공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이 제일 작은 자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자원들이 다 그 제약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드럼이고요. 여기가 드럼 치는 이제 사람이고 나머지한테 두 개씩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주사위 숫자에다 더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면 5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을 다 더해주고 제약은 자기가 던진 주사위 숫자만큼만 이동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여유 자원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이 게임을 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했던 거기에다가 그걸 대입을 딱 시켜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됐어요? 아까 몇 개였죠? 63개였어요. 아까 무려 84개가 나왔습니다. 자, 제약을 설정했더니 84개의 수루풋이 나왔어요. 아까 기대값이 70이라고 그랬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지. 두 개씩을 더 더해줬으니까 제약 하나가 주사위 뭐 이렇게 나온 숫자대로 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두 개씩 더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제약한테는 1씩 빼요. 제약을 1씩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4가 나오면 드럼이 던져서 4가 나오게 되면 3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1에서 6까지가 아니고 0에서 5까지만 나오도록 조절을 해가지고 했더니 67개가 나왔어요. 아까 63개였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850원, 900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850원, 900원이 아니고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균형 잡힌 공장, A 공장, B 공장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균형 잡힌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 그런데 B 공장이 1000개에 미달하는 그런 제약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성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아예 없는 상태보다 오히려 캐파가 조금 작더라도 제약을 어딘가 갖고 있어서 페이스메이커가 존재하고 그 페이스메이커에 따라서 다른 쪽이 움직일 때 성과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공장이라는 것이 환상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성과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가 문제예요? 제공이 엄청 늘었어요. 아까 20개가 기대값이었죠. 근데 아까 시행에서는 30개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30개에서 49개까지 또 19개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대값을 갖고 했을 때 제공 20개에서는 29개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재고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팔리는 재고가 안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재고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어요? 전부 앞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약 앞에 와장창 몰려 있죠. 아주 전형적인 아까 병목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약 앞에 어마어마한 재고가 있고 그 앞에도 적체가 돼 있죠.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재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뒤쪽에서는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전부 다 뱉어내기 바쁜 거죠. 전형적으로 제약 앞에 심하게 적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과는 개선을 했지만. 자, 이 문제도 해결해야죠. 자, 일단 그러려면 행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행군 대형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행군 대형이 길어진다는 것은 허비하고 그 앞에 있는 병사들 사이에 공간이 아주 길어져서 행군 대형이 길어지게 되면 이 사이가 전부 재고잖아요. 그렇죠? 이 행군 대형이 짧으면 짧을수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전부 재고라고 생각하면 맨 앞에 병사하고 맨 뒤에 있는 병사 사이에 있는 공간이 전부 재고라고 생각하면 그 재고가 최소화가 되겠죠. 자, 허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허비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앞에 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막 가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허비 때문에 막혀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어요. 허비만 열심히 걸으면 돼요. 근데 허비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허비의 속도를 무시하고 지 발걸음대로 가니까 문제잖아요. 그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재고는 줄지 않죠. 조금 전에 주사위에서도
제약 뒤쪽은 문제가 없었어요. 제약 앞쪽에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 허비를 맨 앞에다 두는 거예요. 왜 우리 등산할 때도 보면은 제일 늦게 걷는 사람을 제일 앞에 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뒤에 있는 사람 좀 답답하게 하겠지만은 이게 뭐 행군이 엄청나게 늘어져가지고 나중에 사람 찾고 이런 거는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허비를 제일 앞에 두면 되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등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고, 프로세스는 앞지르지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에서 나중에 등산 가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앞지를 수가 없어요. 자, 앞지를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맨 앞에 있는 병사가 뒤돌아보고 계속 맞추고 이거 안 하고도 걸어가면서 허비랑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묶어요. 묶으면 돼요. 로프로 묶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프예요. 아까 드럼 봤죠? 요 두 번째 로프가 바로 그거예요. 맨 앞에 병사를 허비하고 묶어요. 줄로. 그 사이는 문제 없어요. 앞지르지 못하니까. 맨 앞에 있는 병사만 앞서가지 못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빨리빨리 따라 붙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묶는 거예요. 여기가 드럼이에요. 이게 로프입니다. 이렇게 줄을 서로 허리에 매든지 손에 붙들든지 하게 해가지고 걷게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병사의 속도는 드럼의 속도하고 같아져요. 더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리고 뒤에는 어차피 드럼보다 더 빨리 걷는 친구들이니까 다 따라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형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아주 이걸 프로세스로 놓고 보면 아주 짧은 프로세스로 같이 창출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드럼을 페이스메이커가 되도록 하고 로프로 맨 앞하고 연결시키고요. 그러면 이 페이스메이커보다 이 병사는 그 속도 이상으로 갈 수가 없게 되고 이 허비의 속도에 의해서 전체 행군이 결정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장의 속도보다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시장의 속도는 여기서 이제 감안하지 않도록 하고 요것만 놓고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말 숨가쁘게 걸어야 됩니다. 그죠? 숨가쁘게 걸어야 돼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중간에 한 사람 넘어지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한 속도대로 걸어가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계적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계적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 이걸 흡수할 수 있는 룸이 거의 없죠. 자,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드럼과 로프를 갖고 주사위를 다시 한번 던져보기로 해요.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84개가 나왔던 그 케이스에서 이제 로프를 추가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드럼이에요. 이 드럼인데 로프로 어디를 엮어야 되냐면 제일 앞에 여기를 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1은 주사위를 안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안 던지고 P1이 주사위를 던져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순서 들어가야 되니까. P1이 주사위를 던진 거를 P4가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P1과 P4는 같은 숫자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P4가 만들어내는 스루풋하고 똑같은 스루풋을 P1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속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은 주사위 숫자를 공유할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규칙은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그걸로 테이블을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자, 스루풋은 84개로 동일하죠. 하나도 훼손이 안 됐어요. 단지 제공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만 만드니까. 아까 앞에는 뭐예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제약 자원이 열심히 만든 거예요. 지금은 투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더 만들 방법이 없죠. P1을 통제했기 때문에 P2, P3는 P1보다 더 빨리 뛸 수가 없죠. 투입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성과를 결정하는 제약, 드럼,
드럼의 속도만큼만 비제약 자원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바로 제약의 다른 자원들을 종속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제공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줄고 성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분명히 이제 드럼하고 로프의 효과가 났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로 0이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P3가 생산 설비예요. 공정 P3 공정의 생산 설비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P3 공정이 3, 4, 5, 6회에 턴이 도는 동안에 내내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개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이게 작동을 안 하는 순간 P4가 제약이라고 했잖아요. 제약의 성과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제약의 성과는 전체 성과에 영향을 미치죠. 제약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드럼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방해를 받은 거예요. 이 앞에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P4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7개로 스루풋이 떨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제공은 늘어났어요. 제고는 늘어나서 적체가 생겼고 스루풋은 줄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제약이 열심히 뛰어야만, 드럼이 열심히 뛰어야만 뛰는 만큼 성과가 나는데 드럼이 자꾸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허비가 열심히 걸어야 행군의 성과가 유지가 되는데 허비가 자꾸 방해를 받아요. 근데 허비가 화장실 가고 허비가 걸려 넘어지는 건 방법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잘 그거 안 하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허비는 열심히 걸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앞에가 너무 늦게 가서 허비가 앞지를 수 없으니까 허비가 서 있어요. 난 더 걸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병목, 허비의 행군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죠?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사람은 문제 없죠?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까 로프를 보면은 너무 촘촘하게 걸어서 앞쪽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허비가 바로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프를 길게 해야 돼요. 그죠? 로프를 길게 해야 돼요. 로프를 길게 하는데 얼마만큼 길게 하면 될까요? 얼마? 예?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프의 길이를 늘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늘려야 되느냐 하면 허비가 방해받지 않을 만큼 늘려야죠. 허비는 어떤 때 방해를 받아요? 앞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해를 받죠. 화장실을 가거나 돌불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신발끈 풀려서 다시 매야 되거나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만큼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게 회복이 되기 전에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프는 얼마만큼 길어져야 되냐면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 트러블을 회복하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프의 길이는 바로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회복 시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만큼은 로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버퍼라고 해요. 버퍼. 이 버퍼를 확보하게 되면 버퍼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버퍼를 확보하게 되면 병사들이 지체가 되더라도 계속 허비는 걸을 수 있어요. 버퍼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면 너무 또 그 재고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에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로프를 길게 이제 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버퍼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원칙이 있어요. 버퍼만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버퍼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얘네 둘이 이제 그때부터는 놀면서 가요. 곤란하죠? 놀면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놀면서 가게 되면 이 사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얘가 사고 쳐도 문제지만
얘가 사고 쳐서 못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버퍼를 확보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로프에 의해서 속도가 통제되지만 요 뒤에 있는 애들 바짝 따라붙어야 돼요. 바짝. 항상 바짝 따라붙어서 최대한 여기에 공간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애들은 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이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넘어오면 바로 생산해서 바로 넘기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그리고 이 제약 앞에, 드럼 앞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병사들은 뒤처지게 되면 빨리 따라잡아라. 그래서 바짝바짝 붙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버퍼는 이런 거예요. 버퍼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따라잡는 시간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퍼는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주 유용한 용어, 유용한 개념이기도 해요. 버퍼는 어떤 때 필요한 거냐면 연결을 하는데 두 가지의 활동을 연결을 하는데 혹은 두 개의 설비를 연결을 하는데 설비가 됐든 활동이 됐든 연결을 하는데 한쪽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요. 한쪽은 잔잔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비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죠. 올 때 한꺼번에 많이 오고 대부분의 것들이 흘러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가물어요.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항상 물이 필요하죠. 자, 이거는 굉장히 평준화된 그런 사용을 해야 되고 이쪽에 비가 오는 거는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물질, 어떤 부품을 생산을 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단위씩 많이 생산을 해요. 근데 그 부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는 매일같이 일정하게 만들어요. 자, 이 둘 사이에서는 연결하기가 되게 어렵죠. 한쪽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고 있고 한쪽은 잔잔하게 움직이잖아요.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 줄 때 버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치 저수지란 말이에요. 버퍼는 저수지와 같아요. 그래서 버퍼 사이에는 항상 한쪽은 변동성이 높고 한쪽은 변동성이 적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버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버퍼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간 버퍼고 하나가 비축 버퍼인데 시간 버퍼는 뭐냐 하면 아까 허비와 같은 케이스예요. 허비와 같은 케이스는 바로 그 제약, 드럼, 페이스메이커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 앞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확보해 주는 거죠. 재고를 이 제약 앞에, 병목 앞에, 페이스메이커 앞에 두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공정이 고장이 나더라도 그 당분간 이 재고를 갖고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정은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재고가 다 소진되기 전에 복구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퍼 사이즈를 계산을 할 때 앞에 있는 공정이 설비가 고장이 나는 확률이 얼마고 각각 고장 났을 때 그거를 고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걸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앞에 있는 버퍼를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 버퍼예요. 공정이 중단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시간 버퍼입니다. 비축 버퍼는 뭐냐면 고객이 제품을 달라고 그러는 게 일정치가 않아요. 이 사양 달라고 그랬다, 저 사양 달라고 그랬다가 오늘 많이 달라고 그랬다가 내일은 또 적게 달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건 항상 변동을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일정하게 만들어서 주게 되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재고에서 빼주고 빼준 만큼 도로 채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비축 버퍼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의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객의 변동성으로부터 우리 내부의 공정을 보호할 때 우리는 비축 버퍼를 쓰고 우리 내부의 공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 때 그것을 시간 버퍼라고 해요. 그래서 병목 자원 가동 중단을 위해서 시간 버퍼를 확보하고 고객 주문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축 버퍼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버퍼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버퍼를 주사위에다 다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3, 4, 5, 6이었나요? 거기가 트러블이 나서 전부 다 0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이 스루풋이 줄었잖아요. 제공도 늘고. 자, 이제 그걸 방지하려면은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의 재고를 요 P4한테 미리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P4가 여기 있는 재고를 빼먹으면서 버텨야죠. 그래서 8개 정도의 동전을 버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려볼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P4에 8개가 들어간 것만 달라졌고 나머지 로프, 드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DBR이죠. DBR. 이걸 돌려봤더니 아까 여기 4개가 트러블이 난 거는 똑같고요. 여기 10이 된 거는 뭐냐면 4에다가 8을 더하고 12. 거기에서 이 숫자 나온 거를 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이 10 안에는 8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버퍼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도로 84개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 성과가 7개가 줄어들었는데 그게 다 보호가 됐죠. 이 트러블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성과는 그대로 84개 유지가 됐고 제공은 트러블이 났을 때 19개까지 늘었는데 이 8개의 버퍼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고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됐고 그리고 이 20개는 최초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4개씩 5명한테 준 우리가 기대값을 가지고 계산을 했던 제공 20개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 재고 정도에서 이게 마무리가 됐고 스루풋은 84개 맥시마이즈가 됐죠. 이렇게 DBR을 통해서 전체의 프로세스가 제약에 종속되는 동기화가 이루어졌고 게다가 제약, 페이스메이커가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위험도 버퍼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이 DBR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BR은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물론 요거대로 이 조직의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대로만 적용되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지만 어쨌든 원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DBR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공정들이 혹은 프로세스들이 이 동기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행군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행군을 그대로 이제 공정에다 대입을 시키면 여기에 이제 병사들이 있는데 이제 이 병사들을 공정에다 대입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병사들은 땅이 가만히 있고 병사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정은 그렇게 안 생겼죠. 공정은 기계와 사람이 가만히 있고 원자재가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병사들을 러닝머신을 태웠어요. 대형 러닝머신을 태워서 러닝머신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병사들은 가만히 있고 러닝머신 벨트가 계속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BR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처음에 첫 공정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고객한테 가까워지는 거고요. 원자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건 지금 제조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개념이 똑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건강진단 말씀드렸죠. 자, 이제 건강진단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걸 개선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건강진단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흐름이 없어요, 흐름. 프로세스가 없다니까요.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빈자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를 알아야죠. 그 루트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그 루트를 따라서 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객이 흘러가는 흐름의 속도는 누가 결정할까요? 예? 그 속도가 의사가 결정하나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검사 항목이 결정하겠죠. 그 각각의 방이 있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방에서 뭘 할지를 다 이제 다시 조정을 다시 해야죠. 전부 사이클 타임, 소위 말해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걸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과 평균치를 다 측정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모을 건 모으고 흩을 건 흩고 해가지고 방을 다시 구조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어느 방이 가장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해야죠. 그리고 그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방에 맞춰서 손님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손님이 그 페이스메이커가 성과를 결정하니까 그거밖에 못 봤는데 처음에 이
어떤 방에서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까지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초음파 검사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페이스메이커란 말이죠.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걸림이 없이. 그러면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 없어지죠. 자기가 어디로 갈지 금방 아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이사이에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다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는 빡빡하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가 제일 많이 몰릴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여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사이에 어떠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해줄 건지 이것만 고민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가 흐름으로 쫙 만들어지면서 아마도 속도는 몇 배 빨라지고, 속도도 몇 배 빨라지고, 인원도 뭐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개념은 좀 어지러우시죠? 군발이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하나의 소대 병력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대형을 맞춰서 걷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4사람씩인데 이 4사람씩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역량이 같은 사람, 키 같은 사람보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줄은 다 같은 행군 성능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럼 이 4사람은 전부 다 나란히 걸어야 돼요. 한꺼번에 4명이서 이렇게 전진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DBR을 적용할 수 있어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졌죠. 군인들이 많은 거예요. 군인들이 많은 거죠. 이 단위 면적 안에 포함되는 군인이 4배가 됐죠. 왜 4배가 됐냐면 한꺼번에 4명씩 움직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4개씩 생산하니까.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배치라고 해요. 배치. 배치라는 게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걸 우리가 배치라고 하잖아요. IT에서도 배치 처리를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도 배치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어디든 간에 모아서 무엇인가를 한꺼번에 하는 건 다 배치예요. 배치는 되게 편할 것 같죠. 생산성이 높을 것 같죠. 우리가 그런 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요. 배치는 생산성을 낮춥니다. 그리고 재고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배치를 해야 되는, 배치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씩 만들 때 우리가 그거를 사양교체라고 하잖아요. 사양교체를 할 때에 그 사이사이에 불필요한 낭비 시간들이 들어갈 때는 배치로 모아서 하는 게 생산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단 그것이 제약 자원일 때만 그래요. 비제약 자원에서는 또 아니에요. 비제약 자원은 그걸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만들고를 반복할 수 있다면 모아서 만드는 것보다 하나씩 만드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요. 실제 그거는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 직관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이 이 사람들을 러닝머신에 아주 대형 러닝머신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기다 태웠어요. 한 소대를 다 태워서 이렇게 공장에서 돌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공장에서 4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생산하고 모아서 생산한 걸 넘겨받아서 B가 순차적으로 다시 4개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C가 그걸 다시 가공하고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버퍼 사이즈도 4배가 늘었죠. 그래서 결국은 배치 처리를 4개를 하게 되면 아까 1개씩 만들 때에 비해서 속도가 4배 더 걸리고 재고가 4배 많아져요. 배치라는 거는 속도를 떨어뜨리고 재고를 늘려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는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아요. 린이 지향하는, 이 다음 시간에 다룰 린이 지향하는 게 바로 한계 흐름입니다. 한계 흐름. 한 개씩 흘려가는 거예요. 배치 처리를 안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지향하는 게 린입니다. 그 배치는 2가지의 배치가 있어요. 하나는 공정 배치고 하나는 이동 배치입니다. 이거는 뭐 제조업에서 주로 쓰는 거니까 그냥 뭐 참고 삼아서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공정 배치는 뭐냐면 한 번에 얼만큼씩 만들까 이거예요. 기계 한 번 걸었을 때 한 개 사양을 얼만큼 많이 만들까? 내가 500개 만들고 다른 걸로 바꿀래? 이런 게 공정 배치예요. 이동 배치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박스에 담아서 옮길 때 몇 개씩 옮길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개씩 한꺼번에 만들었는데 옮길 땐 100개씩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정 배치와 이동 배치는 항상 같지 않아요. 공정 배치를 줄이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정 배치를 줄이기가 어려우면 이동 배치를 잘게 쪼개서 움직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레코멘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는 작을수록 좋은데 그 중에서도 속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이 이동 배치고, 이동 배치는 가급적이면 잘게 쪼개라. 공정 배치도 잘게 쪼개는 것이 좋지만 그거는 설비와 특히 제약 자원일 경우에 설비와 실제 생산성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보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한 개 흐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만들고 다음 걸 만들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고객이 나 물건 하나 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분씩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분, 2분, 3분, 4분, 5분 만에 줄 수 있죠. 고객한테 첫 번째 물건을 5분 만에 줄 수 있어요. 나 한 개만 필요해. 그러면 5분 만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건 3개씩 한꺼번에 처리했어요. 배치를. 이렇게 묶어서 3개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재고도 다 3배씩 늘어나죠. 고객이 야, 나 한 개만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만 만들어 줄 수가 없죠. 이렇게 3개씩 만든 거에서 한 개 빼줘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3배 더 걸리죠. 고객한테 우리가 납기 약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루라고 생각하고 위쪽에 있는 게 5일 만에 만들어 드릴게요를 얘기할 수 있다면 아래에 있는 프로세스는 15일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바로 고객의 리드 타임하고 결정적으로 관계가 있고 속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흐름의 속도, 고객의 리드 타임하고 관계가 있고 재고의 크기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배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총 정리를 하게 되면은 동기화는 아까 방침 제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능력 제약과 시장 제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우선 자재 제약일 경우에는 자재를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 들어온 것만큼만 만들게 되죠. 안에는 병목이 없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 개가 드럼이 돼버려요. 내부에는 병목이 없어요. 시장 제약이 걸렸을 때 내부에 역시 병목이 없어요. 고객이 달라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이 능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만들어 달라는 것만큼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로프를 이렇게 걸어야죠. 고객의 수요에서부터 맨 앞에 투입을 걸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투입된 것만큼 만들어야 돼요. 이 중간에 이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병목이 바로 드럼이 되고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요 자원을 가장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활용도만큼만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로프를 걸어야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마지막 몇 장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TOC 지식은 이제 굉장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주로 이게 DBR이 제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DBR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굉장히 개념들이 확장이 돼 있고 그리고 DBR 자체도 제조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아까 제가 이 건강검진센터 이걸 적용한 거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식당도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단체 식당뿐만이 아니고 이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프로세스에도 이걸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업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런 이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 최적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DBR의 개념을 통해서 과잉 생산을 방지한다. 그리고 비용 절감과 생산량 극대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리드 타임 단축과 낭비 제거로 관점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제약과 병목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도 다 쉽게 이해해서 그 목적을 이해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명확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제약은 이렇게 이제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는 바로 이 멘탈 모델이 있습니다. 아까 방침 제약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방침 제약은 바로 이 밑에 있는 패러다임 멘탈 모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믿고 있는 신념, 가정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게 되면 방침은 바뀌지 않고 이 방침이 바뀌지 않게 되면 위에 있는 여태까지 설명한 DBR에서 설명한 이 제약들 이걸 개선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전체 최적화를 가로막는 동기화를 가로막는 우리 내부의 잘못된 신념과 믿음이 뭐냐 이걸 끊임없이 추적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맨 앞에서 있었던 오해들도 다 우리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멘털 모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생산 능력 균형, 이거는 아까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페이스메이커에 동기화해야 된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 설비와 작업자 비가동은 낭비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필요한 양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만 낭비고, 쓸데없는 거 돌리면 그건 낭비, 그 자체가 쓸데없는 걸 돌리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재고는 자산이 아니고 부채고,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고가 충분하다고 해서 결품이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결품 방지는 프로세스 운영 능력에 달려있죠. 프로세스 운영 능력이 뛰어나면 아주 적은 재고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결품을 막아낼 수 있어요. 준비 교체 시간이 낭비일 수 있지만 그거는 제약일 때만 그렇고, 비제약 자원에서는 오히려 준비 교체는 낭비가 아니고 더 자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제조원가 이하로 팔면 손해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품을 생산할수록 제조원가가 낮아진다는 믿음도 팔릴 때만 그것이 가능하고,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패러다임과 멘털 모델의 전환이 없으면 시스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TOC 이론은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오늘 DBR을 설명드렸고요. 그 조직에 있는 문제들을 밑에까지 근본 원인까지 파고들어서 단 몇 가지의 킹핀을 해결해서 전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사고 방법론이 TP예요. Thinking Process. 그리고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을 할 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약 이론을 대입한 것이 CCPM입니다. Critical Chain Project Management라고 해서 거기에 가장 이 프로젝트 지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업들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작업들을 전부 동기화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A, 이거 스루풋 어카운팅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분 최적화적인 관점의 그 재무에게서 벗어나서 전체 최적화적인 관점의 성과를 관리를 하고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어카운팅, 이렇게 4가지로 분야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엘리 골드렛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요거 썼고, 그 중에 이 5권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습니다. 이 중에 절판된 책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월 이게 뭐 가장 대표작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로도 지금 돼 있고요. It's not luck. 이게 thinking process. 아까 이 근본 원인, 루트 코즈라고 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이게 다 소설로 돼 있어요. 이 4가지가 다 소설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It's not luck은 이게 이 사고 방법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라는 책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TOC를 대입한 거고요. 신기술 도입의 함정이라는 거는 ERP와 같은 그 대형 IT 시스템을 사내에 도입할 때 제약 이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고, 초이스는 이제 엘리 골드렛이 자기 딸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그리고 이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의사결정, 선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5권 다 재미있고요. 읽기 쉽고 하니까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